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연료연지연구센터 김명환입니다. 그, 제가 이 자료는 아마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발표를 해서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최대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이제 연료전지 역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료전지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전기차 부품이랑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수소전기차는 요즘에 이제 승용보다는 그 상용차 단위에서 좀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국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뭐 탄소 중립 사회 얘기 나오면서 수소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정책이 많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빌리티 쪽으로 어떻게 연료전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지라는 개념보다 그 발전기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해서 방전해서 쓰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료전지는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발전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료전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이제 연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839년도에 그 이론이 나왔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물을 전기 분해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역반응을 일으킨 게 이제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료전지 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제품 형태로 나왔던 거는 영국의 베이컨 그로브 경이 논문을 읽고 이제 알카리형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주선에 탑재하는 그런 기술서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됐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차량용,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나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차량용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87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듀폰사에서 그 네피온이라고 하는 그런 고분자 전해질 막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그좀 이슈가 됐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 전기차서부터 해가지고 모바일용, 자동차용, 건물용, 군사용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처음에 이제 80년도에 그 UTC사에서 아폴로 11호에 탑재했던 그런 연료전지고 이거는 주 동력원이 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우주선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보조 동력원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 영어 약자로 PEMFC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료전지 종류를 나눌 때 가장 분류하는 방법이 그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고분자로 쓰이게 되면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그리고 수산화칼륨으로 쓰면은 AFC라고 하는 알카라인 연료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산을 쓰게 되면은 인산형 연료전지, 그다음에 탄산리듐 같은 전해질을 쓰게 되면은 MCFC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세라믹 계열의 이제 지르코니아 같은 그런 전해질을 이용을 하면은 SOFC라는 그런 연료전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한 자료고요. 전해질서부터 해가지고 작동 온도, 이동 이온, 연료 등에 대해서 각 연료전지별로 좀 구분을 했고, 일단 PMFC라고 하는 이 연료전지가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 그 현대차에서 나오는 넥소에 적용되는 타입의 그런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도는 보통 지금 넥소 시스템이 65도에서 한 80도 정도에서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AFC
HP부터 해가지고 SOFC까지는 이제 고온형의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건물용이나 가정용, 발전용 이런 데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이제 타입별로 응용 분야들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EMF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성 SDI에서도 개발을 했었고, 이제 그 연료가 액체다 보니까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이나 아니면은 지게차, 스쿠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됐고요. PMF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타입인데 어떻게 보면 적용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소 전기차서부터 해가지고 모빌리티 쪽은 거의 다 PMFC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단위 모듈로 해가지고 발전용까지도 메가와트급까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AFC라고 하는 거는 인산형 연료전지인데 이게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실증을 했고 내구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4만 시간 이상 굉장히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산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연료전지에서 반응을 하다가 인산이 나오게 되면은 시스템 쪽에 좀 부식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산이 누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 개발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MCFC는 이제 산업용 발전 큰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가와트급, 기가와트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포스코에서도 개발을 했었고 부산 쪽에서도 개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SFC는 이제 가장 고온의 연료전지고요. 일본 쪽에서는 세라믹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세라믹을 이용한 연료전지를 실제 가정용으로 지금 보급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전기차 부품이랑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수소전기차를 시스템을 티어다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료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연료전지 스택이랑 스택 쪽에 수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 장치, 그리고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 장치, 그리고 열 관리 장치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엔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 저장 장치는 현재 지금 수소전기차에 쓰이는 거는 수소 기체를 700바로 가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장치 쪽은 이제 아마 오전에도 한창수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전기차랑 이제 공용 부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랑 배터리랑 약간 전압 범위나 전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사용되는 범위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소전기차 작동 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소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형태이기는 하나, 이 연료전지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전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만약에 급가속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빠르게 반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전압 배터리 쪽에서 용량이 작은 고전압 배터리 쪽에서 우선 전기를 쓰고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모터를 구동하면서 고전압 배터리 쪽으로 다시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 구성 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택 안에는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전극 접합체가 있고 기체 확산층, 분리판, 가스켓, 체결기구, 인클로저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기체 확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해서 쓰고는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한두 개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현대차에도 일부 납품이 되고 이제 신뢰성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전극 접합체 같은 경우는 소재 단위로는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해질막은 그 미국 쪽 두편사 쪽에서 이제 네피온 형태로 수입을 하고, 그리고 백금 전극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소재 쪽에서는 이제 국산화를 다 진행을 하려고 저희도 정부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막전극 접합체 자체를 만드는 공정들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현대원 모비스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택이라고 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런 하나의 단위, 그러니까 건전지들이 격층이 돼가지고 스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수소 냉소에 들어가는 그 스택이 보통 전격 출력으로 한 95kW 정도 되는데, 이런 단위 전지들이 한 400장에서 450장 정도 이렇게 적층이 됩니다, 한 번에.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이제 단위셀을 보시게 되면은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분리판이 있고요. 그리고 기체 확산층이 있고, 촉매, PT, 그 백금 전극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전해질막이 있고, 캐소드 쪽이라고 해가지고 공기극 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분자 막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듀폰 그 네피온 소재 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제 보시면은 투명한 비닐 종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극 사이로 전해질막이 있고,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성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얇게 가져가면서 내구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강화복합막 형태의 그런 처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분자막의 이제 화학 구조인데요. 이 백본 자체는 PTFE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그 테프론 구조에 끝에 이제 술폰산기가 달려서 술폰산기 쪽에서 H 플러스 이온이 붙어가지고 이제 옆으로 계속 그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수소국 쪽에서 공기국 쪽으로 H 플러스 이온을 계속 전달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촉매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백금이 아주 그 작은 나노 사이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카본 담지체 위에 백금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나노 정도의 아주 작은 그 백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백금과 수소가 만나게 되면은 H 플러스 이온과 전자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백금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체 확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탄소 종이 같이 생긴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오른편 그림과 같이 생겼고,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이게 한 400장을 딴 다음에 이렇게 체결을 압력을 줘가지고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 전해질막에 그 좀 데미지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기체들이 전극 쪽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수소국 쪽에서는 발생된 전자를 외부 분리판 쪽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판 쪽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외곽 쪽에 있는 그런 그 부품이고요. 0.08T 되는 아주 얇은 금속 박판을 가지고 스탬핑을 쳐서 프레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채널 사이로 이제 수소와 수소와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가공하는 거는 중소기업들에서 많이 가공을 하고 있고요. 소재 쪽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는 그 316L 그 박판에다가 이제 그 부식이 되지 않게끔 도금 처리를 해서 그 부품을 만들고 있고, 포스코 쪽에서는 이제 무코팅 소재라고 해가지고 그 코팅을 하지 않고 그 스테인레스 316L 기반에 부식이 되지 않게끔 어떤 알로이 형태로 금속을 이제 변화를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요. 요 사이가 이제 채널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큰 구멍들은 뭐냐면은 적층이 되면은 이게 하나의 통로가 되고요. 한쪽으로는 공기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공기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수소가 들어가고 또 수소가 나오고 가운데로는 냉각수가 들어가서 냉각수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리판이 두 개가 적층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한 면으로는 수소가 가고 한 면으로는 공기가 가고 그 가운데로는 냉각수가 지나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탬핑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눌렀을 때 그 반대면이 냉각수가 되게 되는데 이 두 장을 겹치게 되면은 냉각수가 흐르다가 끊기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체가 잘 흐르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도 또 냉각수가 막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변형을 주면서 계속 설계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켓이고요. 가스켓은 이제 사출 형태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리판에는 두 개의 기체와 하나의 이제 액체가 지나가게 되는데, 세 개가 섞이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외부로도 누설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EPDM 계열의 고무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리콘 계열 쪽으로 저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실리콘 계열 쪽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위 전지들이 구성돼서 적층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압이 높아지고 반응 면적을 키우게 되면은 전류가 높아지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차량용 스택에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그 도요타랑 혼다 내용 그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때 도요타에서 미라이 1세대가 나왔고요. 뒤쪽이 연료전지 스택 부분이고 옆쪽이 그 BOP라고 해가지고 운전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고전압 부스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분리판 형상은 이런 형태로 나왔고 또 21년도에 그 미라이 2세대가 나왔는데 스택 형상은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티어다운을 하기는 했지만은 형상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분리판 형상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15년도에 비해서 스택 성능이나 셀피가 작아지고 모든 성능 면에서 굉장히 좀 발전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차량용 스택 그 미라이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스택 수도 그 400셀에서 370셀, 333셀. 그러니까 셀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 수도 적어지고 출력이 높아지면서 부피도 작아지고 중량도 작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넥소가 18년 3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내년 22년도에 아마 차세대 넥소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때는 미라이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진 스택이 이제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스택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운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장치는 공기공급장치, 수소공급장치, 열및 물관리장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공기공급장치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부품 수가 한 3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부품 수가 한 23,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비해서는 부품 수가 좀 많고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적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공기공급 시스템에는 에어클리너, 유량 센서, 압축기, 에어플로 막가습기, 스택, 온도 센서, 공기 차단기, 배기 덕트 파이프, 압력 조절 장치, 소음기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 자료에 적어 놓은 거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공급 시스템은 700바 수소 저장 용기에서 700바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를 스택 쪽으로 한 2바에서 3바 정도로 감압을 시켜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감압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젝터라고 해가지고 스택에서 나오는 수소를 다시 배순환을 시켜가지고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부품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레인 밸브나 워터 트랩이나 이런 밸브류들이 많이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 부분인데요. 열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 그 열 관리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냉각을 관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또 연료전지 시스템은 만약에 최대 출력을 낼 때 온도가 보통 15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최적 성능이랑 내부성 확보를 위해서는 65도에서 한 80도 정도의 온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편차가 상당히 관리해야 되는 온도 편차가 높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이 라디에이터나 강렬판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넥소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 도요타 미라이 자동차 앞쪽을 이렇게 뜯어보면은 강렬판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요즘에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품으로는 이제 라디에이터, 쿨링팬, 냉각수 펌프, 온도 제어 밸브, 바이패스 밸브, 그다음에 COD 히터, 이온 필터 등이 있고요. 냉각 계열에서는 이 COD 필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 때 웜업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도 COD 히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스택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껐을 때 그 안에 수소랑 공기가 그대로 있게 되면은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전극을 훼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택 안에 있는 단존 공기를 다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장치 부분은 아마 오전에 그 전기차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휘발유통, 뭐 탱크 이런 개념인데 이제 수소 전기차에서는 연료를 수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타이퍼라는 형태의 수소 용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퍼는 라이너 자체가 고분자로 되어져 있고요. PA라고 하는 소재인 고분자로 되어져 있고 그 외곽 쪽으로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그 에폭시를 함침한 카본 파이버로 강하게 이렇게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넥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라이도 그렇고 이 수소 저장 용기가 52리터 용량으로 3개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한 번 충전하면은 한 그 수소가 대략 6kg 정도 충전이 되고 킬로그램당 한 100kg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소가 한 번 충전에 610kg 정도 가는 형태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수소 저장 시스템에도 이제 다양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압 레귤레이터 쪽이나 센서류나 어떤 탱크, 튜브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을 제가 이제 PNID 형태로 구성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택 쪽이 있고 수소 공급계, 공기 공급계, 열 관리 쪽이 있고요. 그래서 탱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소 공급하고 다시 워터 트랩에서 물을 빼고 이젝터를 통해서 다시 재순환시켜주는 구조가 되어져 있고, 공기 공급계는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소음기를 통해서 블로어 쪽으로 가고 블로어에서 이제 가습기를 통해서 공기 쪽으로 다시 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2010 아마 그 국내에서 2013년도 때 투싼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수소 전기차로 양산을 했고요. 그 5년 뒤인 18년도 때 이제 넥소가 나왔고, 지금 도로에 그 다니는 수소 전기차는 이제 대부분 18년도 때 출시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차량 가격이나 연비, 주행거리,
내구, 최대 출력, 최고 속도 부분에서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나오는 플랫폼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너시스 플랫폼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이 넥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성능이 많이 향상된 그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넥소와 이제 미라이 2세대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넥소에 비해서 미라이 2세대가 지금 성능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미라이 2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 수소전기차 승용 보급 대수가 현대자동차가 가장 높았다가 2세대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미라이 2세대가 더 보급 대수가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 다시 현대차에서 출시를 하게 되면은 보급 대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상당히 진보된 기술을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급 대수는 더 이제 역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소전기차에서 가장 앞선 게 현대차랑 도요타고 지금 둘이 기술적으로 계속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넥소 차량 구조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연료전지 시스템이 있고 운전 장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고전압 배터리와 그 수소 저장 용기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요타 미라이 차량이고요. 15년도 1세대, 2세대 수소 저장 용기 위치가 좀 바뀌었고요. 그거 빼고는 크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변화된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다 클라러티 차량인데요. 혼다는 이제 그 16년도에 클라러티를 발표를 하고 승용 부분에서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다 이 시스템을 상용차에 적용시키는 거는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BMW 차량의 이제 컨셉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도요타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 BMW도 원래는 내년에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앞서서는 이제 수소 승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수소 상용차가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연기관, 그러니까 디젤을 쓰고 있는 수소 상용차를 그 도심 쪽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류를.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스위스 쪽에 이제 엑시언트를 수출을 하고 있고 25년까지 2,000대 정도가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계속 스위스 쪽으로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어차피 물류를 도심 쪽으로는 그 전기차 아니면은 수소전기차로 가져가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승용에서는 뭐 보급 대수가 훨씬 많고 적용도 많이 되고 있지만은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아 수 없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맥켄지에서도 어느 거리 이상이 됐을 때 수소 트럭이 더 경제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상용차 부분은 이제 현대차에서도 대부분 5톤급 이하는 전기차랑 공용으로 가고 5톤급 이상의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차는 미국 쪽에서도 계속 실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워낙 물류가 크기 때문에 물류 회사 기반으로 지금 실증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쪽도 지금 계속 실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수소 상용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류 회사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엑시언트 차량 한 차종이 있지만은 수소 버스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대형 트럭에도 적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도 보급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여의도 쪽에 갔더니 경찰청 차량이
수소 전기차로 이제 교체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 일본, 유럽, 중국에서도 수소 전기 버스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전기차 이제 그 수소 트럭이 대형 트럭이 승용차랑 다른 이유가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고출력으로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승용은 시동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그 출력 조절을 하면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엑시언트에 적용되는 거는 이 넥소에 적용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두 개를 써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전용 이제 수소 상용차 전용 스택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승용 같은 경우는 내구 연환이 지금 10년 16만 킬로로 되어져 있는데 이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못해도 50만 킬로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최대 80만 킬로까지도 내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택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모두 다 트럭에 맞게끔 내구성이 높은 부품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OE에서도 이제 80만까지 지금 상용차에 대해서는 타겟을 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1단계는 50만 킬로, 2단계는 80만 킬로로 해가지고 작년서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XEV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용차 개발 과제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부분이고요. 정책 부분은 이제 그 수소 전기차가 이슈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반영됐던 정책들이 이 한친차 기본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때 3차가 이제 발표가 됐고 21년도에 이제 4차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소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19년도 1월 달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보급 계획을 밝히면서 2022년 40년까지 보급 대수를 설정을 했고요. 보급서부터 제도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버스도 이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창원시에서도 수소버스가 아마 많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버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버스는 이미 대체가 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수소버스 관련된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위한 어떤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고 수소버스 연비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아마 수소버스 관련된 그 가격 저감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버스가 가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연기관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정부에서 1억, 지자체에서 1억 해가지고 3억으로 가져올 보급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이 보통 수소버스가 한 2억 정도라고 보면은 가격을 절반 이상 줄여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격 저감을 위한 기술들이 많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소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충전소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도 지금 2025년까지 300기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100기가 조금 안 되게 보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 가격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 1kg 가격이 8,800원 정도 하고요. 8,800원으로 100km를 갈 수 있으니까 그 현재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성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수소차가 보급이 많이 됐을 때 수소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수소를 어떻게 제조하고 생산해내는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들도 마련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액화수소 관련해가지고 상용차의 이제 주행 거리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23년까지 액화수소 생산을 하고 저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한 8조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에 못지않은 예산을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 이제 운송비도 저감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작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한친차 기본계획 4차고요. 4차에서도 25년까지 승용과 상용 부분에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 이제 버스나 트럭,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을 먼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보조금 계획들도 다 신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에 좀 많이 먼저 투입을 시키고, 이제 민간 부분에는 추후에 어느 정도 기술이 검증됐을 때 빠르게 더 보급 대수를 늘리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연기관이랑 동등한 수준으로 성능이랑 내구성을 확보하는 게 결국은 이제 4차 환친차 기본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25년까지는 내연기관 수준으로 다 올리도록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전소도 25년까지 이제 400기 정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성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 정부에서 계속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소 트램 관련된 열차가 올해에서부터 이제 정부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창원 쪽도 아마 이 트램 그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트램이 갈 수 있는 거를 신도시 질대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그쪽도 지금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건설기계가 그 생각보다 그 CO2 배출량이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또 건설기계도 적용을 시키고, 이제 공항이나 항만 쪽에서도 지금 그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산 쪽에서 항만 쪽에서 지금 그 과제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 모빌리티 타산업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수소 승용이나 이제 트럭 같은 개발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향후는 차량 말고도 철도, 건설기계, 특수차, 선박, 그다음에 무인기, 유인기, 하지도 적용을 시키려고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용되는 차종에 따라 가지고 운전하는 그 패턴들이 다 달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량 쪽에서는 대량 생산이나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철도 쪽은 이제 철도 운행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스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건설 기계는 이제 잦은 시동 정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내구 확보, 특수차는 이제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스템을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합 선박은 수소 저장을 어떻게 하고, 이제 대양 선박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급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요. 그리고 무인기, 유인기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경량화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적용에 따라 가지고 타겟팅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품들을 적합하게 다 기술 개발하는 게 향후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